안녕하십니까? 할마 할바 육아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행복의 원리를 노래하는 차동엽 신부는 불안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불안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불안이 가속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가속화가 되면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각적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차동엽 신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도 희망하고 너도 희망하라. 우리 함께 희망하는 세상, 희망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희망을 노래해 볼까요? 그게 라틴어로 뭐냐면 스페로 스페라라는 거예요. 나도 희망하라. 너도 희망하라. 그렇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스페로 스페라. 우리 이렇게 매일 멋진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이 입꼬리 올라간 그 미소 속에서 아이들은 평화와 안정과 감사와 그리고 풍요를 느낀답니다. 그런다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손해보는 거 아닌데 우리 미소를 연습해봐요.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마할바 육아교실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에서는 감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손자녀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지 우리 볼까요? 예,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노래도 있어요. 좋은 나무 선풍학교의 이 노래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정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정의. 네. 여기에는 감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환경 또 사물, 물질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나의 손자, 손녀가 가장 먼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마 육아교실이잖아요. 나의 손자와 나의 손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아가야, 네가 있어서 이 할마 할바 마음이 행복해서 기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런 말 우리 손자 손녀들은요 듣고 싶어 해요. 어색하지만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자주 접한 아이들은 그 표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물, 환경, 자연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이 자연재해가 있어서 사람들을 휩쓸어 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휩쓸어간 그 자리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서는 풀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의 의지를 배우고 그리고 또 그들의 기계를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물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사일기를 597일째 쓰고 있어요. 네, 매일 감사하고 매일 행복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찬찬한 고요가 머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일상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자산, 우리들의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할 수 있겠죠? 네, 무엇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다쳤을 때 위급하고 응급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둥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응급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 삶의 지혜를 배우는 오늘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물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약간씩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일상생활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질병의 종류, 영유아의 질병 예방, 그리고 또 이 가정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유의할 점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 기르기, 우리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기본 생활 습관이 왜 세살 버릇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고 그 몸에 나의 삶의 태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이 기본 생활 습관에 익혀온 그 기초 체력이 잘 향상이 되고 유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받지 않는 훌륭한 인성이 되고 인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육성된 아주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좀 자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생활 습관 기르기에서 손 씻기가 있죠. 손 씻기 너무 중요해요. 이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손 씻기만 깨끗이 순간순간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을 70%나 예방할 수 있다니. 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 씻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저도 이 어린이집에서 이 기본 생활 습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을 전부 강당에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구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많은 아이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 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참 잘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기 PR 시대예요. 네, 우리 할마 할바들도 잘하시는 부분들 거울을 보고 난 이것을 잘하지? 나는 이것을 잘하지? 그래, 나는 손자 손녀들을 지혜롭게 잘 케어하고 있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 씻기, 이 손 씻기는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씻어요. 비누를 칠해서 이렇게 손 가락가락도 닦으라고 하면 가락가락도 잘 닦고요. 그리고 손톱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 이렇게 잘 닦아줘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도 깨끗하게 잘 지도만 하면 잘 닦아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손 씻기는 우리 생활 습관에 아주 잘 익을 수 있도록 이게 손 씻는 것들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서 손 씻고 와,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하고 가서 놀다가 오시다가 먼저 화장실에 가셔서 할머니는 손 씻는 게 참 행복하더라. 손을 씻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잖아. 그러면서 먼저 손 씻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첫 번째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전에는요, 자기 개발 서적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 4시간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찍 자야 된다. 그리고 밤 11시에서 2시까지는 꼭 취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때 성장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의 성장판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면역성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병 예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치아 관리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 입 닦는 거 이런 것들을요. 그 치과에 가시면은요.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린데 입 닦는 것을 잘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치과에 왔으니 입 닦는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면 잘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입 닦는 거 정말 중요해요. 아래 위로 잘 닦고 혀도 닦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닦고 어금니도 잘 닦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는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는 이렇게 깨끗하고 소중하게 닦아야 오랫동안 잘 씹고 잘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편식 안 하는 거. 사실 우리 아이들 편식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김치 같은 거 잘 안 먹죠. 요즘 아이들 김치 다 안 먹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보충을 시키면 되지만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거나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제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이 아이들 편식 지도할 때 김치를 잘 먹는 아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를 이렇게 많은 아이들 보는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효과 있었어요. 아주 효과 있었어요.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김치를 정말 맛있게 이렇게 먹는 것을 보더니 저 김치가 내가 볼 때는 벌레처럼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인데 저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 두뇌 속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편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콩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이 나의 뇌리 속에 아주 이거는 맛있고 좋고 영양이 있고 내가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각만 하면 아이들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식에 대해서는 조금 긴 시간 투자해서 함께 나누고픈 말들이 많은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식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기호식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이상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가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거부하거든요. 벌레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섭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것은 무서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아주 친절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요. 우리 아이들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죠? 안 생길 것 같죠? 좋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할마 할바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할마 할바가 이야기를 할 때 끄덕끄덕 하면서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신기한 마법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시면요 아이들은 점점 더 거세져요. 그런데 부드러운 소리가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이 부드러운 소리가 일상이 되고 이 부드러운 소리가 이 삶에 완전히 채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정서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풍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귓속말로 하잖아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뭔가가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가정에서도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김치 먹어야겠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안 들리겠어요? 들려요. 들리는데 우리는 소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길들여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적당한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적당한 운동,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손톱 깨끗이 깎는 거, 손톱 길기 전에 깨끗이 깎는 것을 습관을 들여주면 굉장히 좋겠죠. 깨끗한 공기 너무 필요해요. 저도 질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깨끗한 공기라는 거예요. 좋은 공기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 내 몸에 있던 질병들이 가장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공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숨 쉬듯이 마시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 무척 중요합니다. 너무 집에 너무 따뜻하게 하거나 너무 춥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잘 가정에서 이렇게 공기를 항상 청정시켜 주시고요. 물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기를 잘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집안의 공기를 자꾸 교환시켜 주는 거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환경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지저분한 환경, 어지러져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이런 풍경인 것처럼 이렇게 길을 들이시면요, 깨끗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경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환경, 그리고 또 청결한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분한 열량,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위생적인 음식, 너무 중요하죠. 충분한 열량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소화 비만도 많고요. 소화 우울증도 많고요. 이 소화들이 암도 되게 많아요. 림프암 같은 거, 혈액암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지게 아픈데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열량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배려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할머 할빠, 너무 어렵죠? 질문이 너무 많나요? 그러나 우리 할머 할빠는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과 휴식은 너무 중요하죠. 2, 3세는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이렇게 푹 자는 게 좋고요. 4, 5세는 10시간에서 12시간의 충분한 수면,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일이나 놀이에 몰두한 후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4, 5세 아이들을 무조건 재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약간 마찰이 있긴 했었는데요. 어떤 아이는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는 아이인데 억지로 재우면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누적된 욕구불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시킬 수도 있고 낮잠을 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의 그 기질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병의 조기 발견은 너무 중요하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방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치료하고 합병증의 유발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요즘은 뭐 너무 할마 할바들이 인텔리라고 하잖아요. 예,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한 인격체라고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늘 상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올해 응급처치란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응급처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 치료를 받을 때까지의 응급 상황에 대한 처치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는 아니더라도 사고 또는 긴급 시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피해를 들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려는 예비 치료가 바로 응급 치료입니다. 응급 치료를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 치료를 놓치게 되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적인 상황을 잘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적게 해서 그 후유증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시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시에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해야 돼요. 신속해야 돼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침착하게 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우리가 너무 놀래버리면 아이들은 우리가 놀래는 것보다 3배 이상은 더 놀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하되 침착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고 올바른 처치를 행해야 돼요.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죠. 저는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미국의 아주 우리나라 교수가 되어서 미국의 어느 큰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40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해석했어요. 40도 되지 않았는데 그 미국에서 휴지통에서 그 학생들이 그 교수를 다 빼앗아 가고 그래서 그 교수를 다 죽여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놓고 6개월 뒤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교수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생에 얼마나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다 끝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 잘 포장이 되어 있어도 안전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 이렇게 메꿔짐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올바른 처치를 행할 것,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막 갑자기 막 너무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허둥지둥하고 막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3배 이상 그 놀라움이라든가 그 불안한 것이 가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응급처치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기도를 확보하는 거. 그때 이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기로에 서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고 보온에 주의해야 돼요. 왜 시체를 보면 싸늘하게 식어가잖아요. 예,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런 추운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고 보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물 같은 거 주고 막 갑자기 찬물 주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특히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전문적인 처치를 받기 위한 예비 처치예요. 그래서 응급 처치 후에 의사의 진찰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응급 처치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빨리 전문적인 의사에게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응급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 긁힌 상처에는 찰과상이라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깨끗한 상처 자리에도 세균이 오염되어 있어서 소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은 소독제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막 이렇게 탈지면 같은 거 이렇게 뜯어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독제 자체가요 이렇게 개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위생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끗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흙이 묻거나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거나 오염이 묻거나 이랬을 때
깨끗한 물로 먼저 씻어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독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소독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 아이들은 연한 살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소독이 돼요. 그래서 이 소독을 하시면 좋고요. 그 소독약으로 상처 자리를 소독하고 기가 불결하지 않도록,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들이 묻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재를 대고 반창고나 붕대로 눌러두면 수일 내에 나아요. 그래서 가정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요즘은 응급 그 세트가 이게 저렴하기도 하고 그 응급 세트가 너무너무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 잘 완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재 교환 시 가재를 벗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가사나스소스를 이렇게 살짝 묻혀주면 쉽게 떼어지고요. 상처 자리에, 전에는 탈지면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상처 자리에 탈지면을 대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늘어붙어요. 그러면 나중에 떼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탈지면은 상처 자리에 직접 되지 않아야지 거기에 이렇게 굳어버리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탈지면은 하지 않고 이제 커즈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딪힌 상처 참 많죠. 부딪힌 상처는 이제 타박상이라고 하죠. 손발의 타박상은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차가운 물수건으로 스포를 하면 아픔이나 부종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냉찜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막 퍼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차가운 수건, 이렇게 냉찜질 하는 것이 가장 이 부종을 없애는데 가벼워지고요. 움직이면은 통증과 출혈이 많아짐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꼭 안아주거나 빨리 안정을 시켜주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부기가 빠진 후에는 이제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부기가 이제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차가운 수건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때는 부기가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더운 물수건으로 스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픔이나 부종이 심한 곳은 근육이나 뼈까지 상처가 있는 것이 의심스러우므로 정형외과의 진찰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인 상처는요, 이제 절창이라고 하는데 얇게, 아이들은 이제 정말 조그만한 곳에서도 베일 때가 참 많아요. 손이 너무 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는 여린 풀잎처럼 대하면 좋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얇게 베인 경우는 가재를 대고 압박하여서 2, 3분간 지혈한 후 소독을 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깊게 베인 경우는 상처 부위를 세게 압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여기다 이렇게 주사 놓고 나서 이렇게 피 같은 거 빼고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이렇게 세게 눌러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세게 압박하여서 지혈한 후 심장보다 약간 더 높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지압점을 찾아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재 위에 붕대나 삼각건 등으로 고정을 시킨 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삼각건이라든가 붕대 같은 것들이 가정에 잘 구비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삼각건이라든가,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게 교련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건 붕대 감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저희들은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찔린 상처를 자창이라고 하는데 이 찔린 상처는요, 예리한 물건, 바늘이라든가 송곳이라든가 압정, 깨진 병이나 유리 조각, 그리고 나무의 가시 등에 의해서
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거친 이렇게 나뭇결 같은 데서도 이렇게 탁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 자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찔린 상처 부위는 세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물 염려가 있어요. 아이들 잘 굶거든요. 염증 처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염증 처리를 잘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염증이 다른 부위로 가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골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균에 대해서 조금 자각하시고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정도의 상처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길이가 긴 조각이 박힌 경우는 주위의 피부에 손상을 주고 파상풍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다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치료를 받기에는 요즘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벼운 정도의 이런 상처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상을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예, 화상. 예, 1도 화상에서는 찬물로 식힌 뒤에 청결한 가재로 덮어서 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은 소독 가재를 만일 이것이 없으면 청결한 가재를 가볍게 대서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외과의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 아이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라면을 엎어가지고 라면 국물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라면 국물을 이렇게 데웠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약간의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흉이 있어요. 아, 그때 제가 성형외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조금 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치료를 해주었더라면 훨씬 더 흉이 적게 남았을 건데 그때 제가 잘 그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도일지라도 전체 신체 면적의 10% 이상에 해당되면 중증으로 생각하여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에 이런 화상을 입었더라도 10% 이상에 해당이 되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화상은 어른들의 화상하고는 많이 달라요. 살이 연하잖아요. 살이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여린 상처는 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에 이물질들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그 콩, 유리, 구슬, 단추 이런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여러 가지 물건이 코에 이물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도 어렸을 때 스티로폴 공 있잖아요. 몰랑몰랑한 스티로폴 공을 이 콧구멍에 계속 넣었어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 콧구멍에다가 그 스티로폼 공을 계속 넣는데 나중에 질식을 해서 바로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뺐는데 한 10개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콧구멍에 얼마나 쑤셔서 넣는지. 아이들은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응급처치로는 이물질이 들어간 반대측에 코를 누르고 앙 하고서 팽 하고 풀어줄 수도 있으면 그때 코에 이물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 끝이나 핀이 이렇게 있는 둥근 핀셋으로 꺼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 급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제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그런 응급처치를 했었는데 네, 참 이럴 때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콩과 같은 둥근 것은 오히려 속으로 팍 비집고 들어가서 코 속의 점막 등을 상하게 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피가 참 많이 나죠, 아이들.
네, 아이들이 그 점막이 약하거나 이럴 때 코피가 참 많이 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영유아를 이렇게 알맞은 의자에 앉혀서 코피가 나오고 있는 쪽을 아래로 눕히는 게 좋고요. 입으로 호흡을 시키고, 그때 이제 뭐 코로 호흡을 시키면 안 되고, 입으로 호흡 시키면서 손가락 끝으로 콧망울 아시죠? 여기가 콧망울이잖아요. 이 콧망울을 쥐고 압박해주면 이 코피는 금방 이렇게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결한 가재를 단단하게 뭉쳐서 출혈하고 있는 쪽에 콧구멍에 막아도 좋고요. 그러나 콧구멍에 막아져 있는 이 이렇게 가재를 자꾸 바꿔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이의 부분을 찬 수건으로 식히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 이에 이쪽에 차갑게 해줘야 이 코피가 바로 지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할바들이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요즘 대학교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영 선수들이라든가 뭐 이런 뭐 수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습득하는 하나의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예, 이럴 때 참 많죠. 우리 아이들이 경기 일어날 때 이때 참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막 경기를 일으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이럴 때 참 많거든요. 이럴 때 영아가 12개월 미만에 쓰러져 있다면 발바닥을 막 간지러 주는 것도 좋고요. 자극을 주어서 얘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영아가 무반응 시에 이제 무호흡이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심정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 정확히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신고를 요청하고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흉부 압박점, 흉부의 정중앙에서 바로 이제 여기 쪽에 흉부 있는데 이 손가락 한 마디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굽히지 말고 분당 최소 이렇게 100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100번 정도 이렇게 막 눌러주시면 대부분 100번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이제 숨이 돌아오면 30회 정도 하기도 전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턱을 위쪽으로 들어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이 여기에 있는 목하고 여기 있는 이 흉부 쪽하고 이렇게 나란히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 1초 동안 가슴이 올라갈 정도로 숨을 막 이렇게 불어넣고 또 1초 동안 가슴 올라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호흡은 계속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압박과 호흡을 30대 이 비율로 환자가 움직이거나 구급대원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할바가 그런 상황 어렵다고 하시면은 바로 옆에 젊은 사람들 옆집에 산다든가 이러면 부탁을 빨리 하셔서 이 응급 상황을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심폐소생술 잘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안전을 잘 지키는 것, 이것만큼 더 크고 보람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이루고 기초 체력을 잘 향상하여서 새 나라의 어린이, 건강한 아이, 행복한 아이로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잘 성장시키면 좋겠습니다. 할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싸, 아싸,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